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정책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은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설 그린 뉴딜.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코로나19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이 주제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저 그래프는 전 세계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비록 한 8월 정도부터는 정점을 계속 유지하고 더 이상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반대로 그래프가 잦아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9월 어느 시점에 이미 코로나 확진자 전체 수가 3천만 명을 넘었고, 아마 지금쯤이면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00만 명이 도달해 있거나 아니면 그 근방이거나 그럴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지금 이제 10월이 가까우는데요. 겨울이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독감과 막 섞여가지고 이 코로나가 유행할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추우면 문을 닫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이 빈도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코로나가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이맘때까지도 우리는 고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가 코로나19가 2020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질 줄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 개최될 때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위험에 관한 보고서인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 안에 인류가 닥칠 중대한 위기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가로축은 발생 가능성, 세로축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전염병이 있었죠. 전염병이 있었는데 저 동그라미 표시한 게 전염병의 위치입니다. 발생 가능성으로 보면 중간보다 조금 못하죠. 가로축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충격은 중간보다 조금 큰 것으로 위쪽에 있죠. 다소. 그런 정도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 설문에 응답한 분들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올해 우리 인류에게 미쳤던 충격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발생은 했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이미 그 다음에 충격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쪽 위에 이 녹색 표시로 되어 있는 5개의 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점들은 발생 가능성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발생 가능성, 그리고 충격 정도도 굉장히 높은 충격 정도인데요. 저 5개가 전부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후라든지 기후위기를 우리가 잘못 대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 정도라든지 그런 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와 비교해 봤을 때 기후위기가 어떤 정도, 만약에 진짜로 터지면 어떤 정도 강도와 충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위기가 단지 코로나19보다 더 발생 가능성도 원래 높았고 충격도 원래 컸다, 이제 이런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들이 흔히들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왔던 대부분의 신종 전염병들,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러한데요.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느닷없이 전에 없다가 지금 이제 인류에게 걸리는 이유는 그동안 환경 파괴로 인해서 박쥐같이 평상시에 그 이전에는 인간하고 별로 접촉할 가능성이 없었던 동물들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간이 사는 근방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들이 번져갈 수 있는, 그리고 유행할 수 있는 위도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후온난화가 발생시킬 수 있는 충격들, 뭐 그 충격들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배웠던 해수면 온도 상승이라든지 뭐 극단적인 가뭄이나 폭우, 뭐 산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후 위기가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전염병의 이 발생 가능성들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 기후위기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겠으나, 기후위기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어쩌면 기후위기가 되게 중대한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코로나19하고 기후위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연관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올해 1월 달에 아까 제가 이제 다보스 포럼이 제시한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보스 포럼 말고 중앙은행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고 영어로 BIS라는 약자를 쓰는데, BIS에서 1월 달에 되게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녹색 백조라고, 그린스완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통상은 금융위기나 우리가 이제 전에 봐왔던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거품 붕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충격들을 빗대는 용어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었죠. 블랙스완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스완 그러면 블랙을 상상하진 않죠. 항상 화이트를 상상하는데, 15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절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글쎄 백조가 아닌 게 검정색 백조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는 백조 그러면 늘 하얀색을 생각하니까. 이거를 경제현상에 빗대서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블랙스완이라고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평상시에 보면 주가도 잘 올라가고 땅값도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어제 오늘 한 달 전에 데이터만 놓고 보면 주가가 붕괴할 거라는 어떤 조짐도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어떤 징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제만 보고 한 달 전만 보고 1년 전만 보면 계속 그때처럼 주가는 올라갈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주가가 붕괴하고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거죠. 금융위기는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경제위기다. 이래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경제위기에 써서 10여 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기후위기가 그거하고 비슷하다. 기후위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로를 보면 뭐 맨날 기후위기 터진다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거죠. 어제를 보면 내일이라고 해서 기후위기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블랙스완처럼 기후위기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터진다는 거죠. 예고 없이 터지고, 한 번 터지면, 금융위기가 그렇잖아요. 경제 시스템이 한 번 망가지면 그걸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이 들기도 하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업이나 뭐 이런 것들 올라간 거를 잠재우고 그러려면 국가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수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서 미국의 실업률이 10%가 넘었었는데 그게 되돌아오는 시간이 7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후위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한번 터지면 수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수습이 잘 안 되고 그걸 복구하기는 경제위기보다 더 어렵다. 이제 이런 건데요. 블랙스완보다, 그러면 블랙스완이라고 썼으면 될 걸 왜 그린스완이라고 썼을까? BIS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랙스완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지만 블랙스완보다도 더 무섭다. 예를 들어서
블랙스완은 경제 위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후 위기는 사실상 일어난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 다만 모르는 거는 기후 위기가 안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인간이 아직 모른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거다. 이제 이런 거고 한번 터지면 경제 위기는 뭐 한 10년쯤 되면 어떻게 수습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기후 위기는 되게 수습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중앙은행들이 대처해야 된다 이제부터. 참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기후 위기하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국은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의 모임에서 드디어 기후 위기를 굉장히 심각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시사적이었어요. 예, BIS가 중앙은행들한테 기후 위기를 모니터링해라 이렇게 레코멘드를 한 거는 뭐냐면 시중은행들을 관리하잖아요. 이제 중앙은행이. 근데 시중은행들이 기후위기가 일어나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지 마라. 만약에 투자했다면 기후위기를 감안해서 그거의 위험 대비책, 자산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 대비책을 세워라.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는 전혀 기후위기를 다룰 것 같지 않은 중앙은행들이 기후위기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저는 올해 1월 달에 봤고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는 그 BIS에서 5월 달에 그린스완2라고 하는 아주 짧은 보고서를 또 한 번 냈어요. 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월 달만 해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5월 달에는 이제 뭐 다 번졌죠. BIS에서 그 그린스완이라는 걸 보고서를 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1월 달에 기후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터질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코로나에서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보니까 자기들이 기후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터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재현된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후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코로나처럼 올 것 같다.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쳤는데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고 그렇게 해서 터진 기후위기를 코로나처럼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 방안이 딱히 없는,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코로나 대처하는 것처럼 몸조심하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또는 추상적으로만 감을 가지고 있다면 BIS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코로나 같은 것보다 좀 더 센 형태로 오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9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조사기관이 퓨 리서치 센터라고 있는데요. 9월 달에 전 세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뭐라고 여론조사를 했냐면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 예, 한국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거 1등. 저기 보면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거 1등인데 코로나입니다. 저 두 번째 컬럼, 두 번째 세로줄이 코로나인데요. 한국은 코로나를 1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똑같이 대답한 나라는 미국, 일본, 네, 그런 나라들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저 중간쯤 되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 난리를 겪고 있는 와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후위기라고 대답했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예,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서도 특히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가장 위협적인 게 아니고 기후위기가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말했고요. 한국은 기후위기라고 대답한 게 4등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은 거는 4등이긴 하지만 기후위기가 얼마나 위험하냐에 81점 점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89점이라서 4등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한국 분들도 이제는 기후위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올해 54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장마라든가 장마에 연이은 태풍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도 기후위기는 잘 모르겠고, 미세먼지가 문제야. 이제 이런 시절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되게 감격스러운데 한 1년 만에 우리 한국 국민들도 기후위기가 매우 중대한 위험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기후위기 그러면 체감 안 되신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직 안 온 위기 아니냐. 어느 분들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고, 우리 옆에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고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미래에 올 위기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래 위기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지금 당장 위기만 민감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렇지 않은 반증 사례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 고령화가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파급 효과로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해 가실 분들이 늘어나고 젊은 층이 적어지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내야 될 인구가 줄어들면서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자는 수령 금액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내야 될 사람들은 내는 금액을 좀 높여서 안정성을 취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국민연금은 지금 700조가 넘었을 텐데요. 기금 규모가 조만간에 1000조, 그 다음에 1500조, 2000조까지 정점을 찍을 것으로들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쯤 되면. 당분간은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문제가 아니고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걸 투자할 데가 없는 정도로 지금 이제 국내 투자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해외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고갈 얘기는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 국민들이 미래 얘기라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얘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정책 당국자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많이 걱정들 하시죠. 여러 가지 보고서들은 2040년에서 45년경쯤 되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전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그것이 당장의 일자리를 파격적으로 줄이진 않습니다. 근데 걱정하죠. 무려 25년 뒤의 얘기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후위기는 그렇게 진보적인 단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유엔에서조차도 10년밖에 안 남았다. 남은 시간이 10년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2030년 얘기입니다. 근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효과라든지 국민연금보다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제가 볼 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그걸 위기의식을 느낄 때 진짜 위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기 제가 나오미 클라인의 글을 한번 따온 건데 노예제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는 그게 있었는데도 자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제도가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받아진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젠더 차별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짜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준 게 있습니다. 저 그래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갔죠. 저게
전 세계적으로 20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의 이 증가 추이 곡선입니다. 계속 늘어났죠, 200년 동안. 근데 저 마지막 대목에 꺾였잖아요. 그게 2020년입니다. 대략 지금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봉쇄하고 휴교하고 휴업하고 재택근무하고 우리 비행기 안 타고 이래서 탄소 배출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데 약 6%에서 한 8%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결과 요 그림들을 올해 3, 4월에 아마 외신에서 돌던 걸 보셨을 터인데 저 뒤에 거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사진을 찍은 위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약 한 150km 정도 떨어진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찍었다고 해요. 선명하게 히말라야 산맥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게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무려. 인도도 이제 중국 못지않게 요새는 중국보다 더 인도가 공해가 심한데 30년 만에 공해가 거치면서 활동 중지로 인해서 저기 그림이 보일 만큼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저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올해 7월 달에 타임즈가 기후위기를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거기서 그린 그림을 제가 따와 본 겁니다. 저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200년 동안 탄소 배출이 늘어난 건데요. 저 중간중간에 까만색으로 이제 꺾인, 줄어든 이 대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00년 동안 탄소 배출이 늘지 않고 줄었던 경우가 뭐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도, 그죠? 가장 최근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전에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뭐 이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뭐 이런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날 때를 제외하고 탄소 배출이 줄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플러스 약 1.1도까지 올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2018년이죠. 지금 이제 2018년 2년 전에 딱 이맘때네요. 한국 송도에서 유엔 IPCC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를 추가적으로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각종 이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산호초 파괴라든지 북극의 얼음의 녹는 문제라든지 극단적인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옛날에는 2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다. 1.5도 이내에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으려면 10년 안에, 2030년이죠. 2030년 안에 현재 배출하던 탄소의 배출의 절반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의 90% 이상이 합의돼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근데 저 그림을 다시 볼까요? 저 그림을 보면 저 그래프의 맨 마지막 꼭지점이 확 내려갔죠.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약 6%에서 8%, 평균 한 7%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 그래프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점선 있죠? 저 7% 내려가는 걸 직선을 계속 이어가지고 내리면 2030년쯤 하고 부딪히는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놨는데 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 탄소 배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목표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저 그래프의 맨 오른쪽에 그 절반으로 떨어진 그 점까지 만들어야 1.5도 이내로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기후위기의 대처가 가능하다. 이게 답인데요. 근데 저게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저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거죠.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을 올해 우리가 깨친 겁니다. 어떻게 깨친 거냐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한 번 맞으면 마이너스 7%로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회복하지 말고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또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후년에도 또 맞고, 그래서 10년 연속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을 먹으면 탄소 배출이 50% 줄어든다. 이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예. 이제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올해 우리 한 해 코로나19 가지고 이 어수선을 떨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요. 요거 한 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요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10번을 연속 10년을 현재 수준의 충격을 받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을 받으면 탄소 배출의 목표 IPCC가 권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거가 그걸 좀 이어서 말씀드려 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서 지구온도의 추가적인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상명령 같은 거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후위기를 100%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 5, 60% 확률로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유엔은 매년 7.6%씩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앞에는 제가 볼 때는 약 한 3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무시하고 지금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지금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안 돼도 조만간에 지구온도는 1.5도는 고사하고 3도 이상으로, 심하면 6도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치도 있는데요. 금세기 안에 3도 이상, 6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감당 불가능하다. 이제 그린 스완이 온다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코로나 같은 거를 연속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경제 규모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을 줄여버리고 그냥 단순 축소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 10개월, 9개월 동안 했던 거 아닙니까?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락다운하고, 비행기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자가용 안 굴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코로나처럼 하면 7%씩 줄어드니까. 근데 그걸 1년도 아니고 10년 내내 더 가속화되게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줄어들기는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버텨낼 수 있겠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두 번째 선택도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탄소 배출을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50%로 줄이되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최소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과학기술이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든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이나 생활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바구니에 담으면 그 정책 패키지를 뭐라고 한다요? 그걸 그린 뉴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린 뉴딜이 무슨 기존의 국가정책에서 친환경 정책 아젠다를 또는 아이템을 몇 개 추가하고 이런 게 그린 뉴딜이 아니고, 지금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은 저렇게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환적인 정책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화석연료를 안 써버리는 거죠.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우리의 선택이 에 담긴 정책 패키지들을 그린 뉴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싶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런 대처들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는 그런 취지로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한 게 맞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K방역, 방역 선진국 이런 칭호를 얻을 정도로
되게 훌륭하게 했다고들 얘기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후위기의 대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가 한 11위, 12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탄소 배출도 경제 규모하고 비례한다면 12위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탄소 배출은 오히려 그 이상 약 7위, 뭐 어떻게 측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근까지 약 7위 정도가 나온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경제 규모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독일,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더 나쁜 건 뭐냐면 이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면 성적이 더 나쁩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을 7억 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5천만 인구로 나누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 동안의 탄소 배출을 약 13톤 정도 조금 넘게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많은 거냐고요? 많습니다. 전체 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 다음이지만 1인당 탄소 배출량은 독일 사람들 한 사람 탄소 배출량이나 일본인 한 사람보다 많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인 한 사람당 탄소 배출량은 약 10톤 정도 내외에 왔다 갔다 합니다. 9톤에서 10톤. 우리나라보다 많은 탄소 배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유국들 제외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 15톤이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 사람들은 한 해의 탄소 배출을 0.1톤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인류가 78억 인구 인류가 n분의 1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책임이 다르게 있는 걸 말해준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뭐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점수들을 이제 제3기관들에서 해외 기관들에서 매기고 있는데 저 그림은 이제 맨 마지막 번째가 61번째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점수를 매기면 기후위기 대처 점수가 58등, 59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관들이 한국 같은 나라를 가리켜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후 선진 국가는 고사하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후 악당 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의 하나의 징표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열심히 기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그래프는 태양하고 풍력 발전 비중, 전기 생산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기가 아마 2010년 이후를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표시를 했는데 그 이전을 보면 저 맨 위에 그래프가 독일입니다. 저 독일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5%도 안 됐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빼놓고는 태양하고 풍력으로 전기 만드는 비중이 전체 전기 생산에서 5%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으로 생산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독일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영국인데 영국도 태양하고 풍력으로 이제 발전하는 비중이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들도 이제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맨 밑에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태양하고 풍력만 보게 되면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최근 10년 동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아마도 국제적인 압력이나 국제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환경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특히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화석연료로부터 탈출하는 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저 오른쪽 이미지는 올해 1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를 제가 스냅샷을 뜬 건데요. 아까 제가 UN IPCC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5도 이내로 묶어야 된다. 추가적인 온도 상승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는 1.5도로 기후를 묶기 위해서는,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한 석유, 석탄, 유전 같은 거, 가스 유전 이런 거에 투자한 것에 84%는 캐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냅둬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놔야 된다. 거의 다죠. 84%는. 거기다 투자한 거는 이른바 좌초자산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냥 상실되는 자산으로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5도로 막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을 투자하니 많이 이제 이런 논쟁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저런 계산들이 지금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번에 59%는 2%로 막자고 해도 절반 이상의 화석연료는 땅속에 그냥 냅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기후 악당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14일이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오래간만에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고 거기 큰 구성 부분으로 그린 뉴딜을 한 거 아니냐. 그린 뉴딜을 했으면 이제 한국도 좀 바뀌지 않겠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한국판 그린 뉴딜에 들어가 있는 그린 뉴딜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그린 뉴딜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한국판 뉴딜에 들어있는 그린 뉴딜에는 1.5도로 막겠다. 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으로 줄이겠다. 조금 더 나가면 2050년에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 목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를 2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2017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수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린 뉴딜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뉴딜이라고 볼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걱정도 좀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디지털 뉴딜이 오히려 이제 중심이고 그린 뉴딜은 약간은 조금 보조적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도 있어서 지금 그린 뉴딜만 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국 정부 버전의 그린 뉴딜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제 디지털 뉴딜을 상당히 했는데 이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오늘 이제 하나의 말씀만 드릴게요. 저 그래프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밑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가장 긴 거는 저기 트랜스포머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저게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똑해져야 되는데 학습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전기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학습시키는데 투입되는 전기나 뭐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빨간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리고 바로 위에는 미국 기준으로 차 한 대 사가지고 내연기관차죠. 사서 폐기할 때까지 굴렸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입니다. 저걸 보시면 약 자동차의 5배 정도의 탄소 배출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좋고 디지털 혁명도 좋고 데이터 때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디지털 혁명 한다고 해도 그 수많은 뭐 데이터 센터나 수많은 인터넷에 들어가는 전기들을 석탄을 떼서 만든 전기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게 녹색 혁명, 그러니까 녹색 전환 혁명을 하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진짜 21세기 버전의 산업혁명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말하고 있지만 3차 산업혁명도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 없이 산업혁명이 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700년대 말에서 800년대 초반에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이라고 하는 연료 때문에 온 거지 증기기관 그 자체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은 목재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로 가는 증기기관으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이제 19세기 말에 일어났는데 그 2차 산업혁명은 석유의 발견과 전기의 상용화가 없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석탄, 석유, 전기에 버금하는 20세기 또는 21세기에 에너지 혁명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고 보면 아무리 컴퓨터나 디지털 혁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3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그거는 화석연료 기반에서 태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원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이제 저 그림으로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지금 버전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린 뉴딜 그러면 아주 낯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년 전, 12년 전에 전 정부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린 뉴딜이 낯선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발표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뭐가 다른데 이제 이런 거를 오히려 거꾸로 궁금해 하시는 거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 뉴딜 정책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버전은 2018년부터 나왔는데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올해 채택이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 2018년부터 최근에 나온 그린 뉴딜이 첫 번째 그린 뉴딜은 아닙니다. 그린 뉴딜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부터 미국과 서구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은 보조적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이제 유럽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아래서 한국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차용해 와서 녹색 성장 정책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죠. 저 때까지만 해도 저때 그린 뉴딜 정책은 1.5도 이내로 온난화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들은 없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때야말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망가졌는데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복구시켜야 되는데 리커버리 시켜야 되는데 기왕이면 친환경 쪽 정책 산업에 투자해서 경제를 복구시키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매우 강했던 시절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후 위기 그리고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 뉴딜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기후 위기에 대처할 만한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더 점진적이고 조금 더 완화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10여 년 동안의 시간을 까먹은 거죠. 까먹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시절은 끝났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텀블러 가져오신 분 왔는데 텀블러 사용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래가지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예. 그만큼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인 실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2030년까지 10년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전시에 준하는 이 위기 상황, 비상 상황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기후위기 막는 데 쓰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문제의식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솔루션으로 그린 뉴딜을 만들었기 때문에
2008년의 버전 1과 지금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은 이름만 같을 뿐 굉장히 느낌도 전략도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은 2020년 버전에 가깝다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 버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녹색 성장 정책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무지무지 많이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안 다르고 그것 때문에 아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